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김학균 신용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가장 화제를 불러모은 뉴스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소위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또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죠. 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아주 커다랗게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는 정보의 유통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걸 이제 운영 체계라 그러죠. 네. 운영 체계가 이제 애플이 만든 iOS라는 게 있고요. 네.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다 그 두 시스템 내에서 운영 체계 내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휴대폰에서 게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텐데 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의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 안에 맞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네. 애플과 구글이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장터를 우리가 뭐 앱스토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장터를 자기들이 개설해 놓은 장터에서 팔라 그러고 네. 결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터 내에서 하면서 이제 한 30% 정도까지 수수료를 떼어갔던 겁니다. 허허.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애플 입장에서는 예.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장터에 네. 너네가 그거 올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수수료를 내야 돼라고 생각을 이제 받는 쪽에서는 하는 거고 네. 개발자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이 거강권이 30% 떼가는 너무 건 많이 너무 떼간다. 많은 거 아니냐라는 예. 인식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세계 최초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최초는 늘 최초로 끝나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이 입법이 계속 따라서 이어질까요? 이미 미국에서는요. 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오픈앱 마켓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비슷한 그 개념인데요. 결국은 애플이나 구글이나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지만은 이런 산업 생태계를 특정 사적 기업이 좌지우지했을 때 네. 과연 그것이 공정한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굉장히 이제 위대한 회사지만 예. 지금은 스마트폰의 운영 체계를 애플과 구글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PC를 쓸 때를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했습니다. 네.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90년대 후반에 클린턴 행정부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와 관련해서 미국 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독점 혐의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 뭐냐 하면 제가 90년대 초에 PC를 샀을 때 그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하는 인터넷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내비게이터를 썼습니다. 아, 예. 오랜만에 듣네요. 내비게이터. 예. 대부분 내비게이터를 이제 많이 썼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게 이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니까 PC 구동하는 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를 그냥 넣어버리니까 네. 내비게이터가 그냥 고사가 돼버린 것이죠. 맞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실 비슷비슷한 정보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어떤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기업들이 거대해지게 되면 그 거대한 기업 권력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자본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있었는데요. 네. 가장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분할됐던 게 1984년도에 AT&T라고 하는 엄청난 통신 기업이 분할이 됐습니다. 너네 너무 공룡이니까 이제 분할하라고 하는 건데요. 예. 저는 AT&T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CNN이나 ESPN이나 이런 어떤 미국의 케이블 사업자들이 저는 번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하.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그런 90년대 후반에 했던 그런 전횡을 제어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또 다른 공룡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글 같은 회사가 저는 못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수료가 뭐 30%가 맞냐 그러냐 또 이게 좋냐 나쁘냐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웹툰을 안 보는데요. 저희 그 젊은 동료 직원들에게 얘기해 보니까 이 웹툰 수수료를 애플은 걷고요. 네. 그리고 구글은 웹툰은 수수료를 안 낸답니다. 아. 구글 앱 장터에서는요, 앱스토어에서는요. 네. 그래서 동일한 그 웹툰을 보는데 애플은 1,200원 내고 봐야 되고 구글은 1,000원만 내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수수료가 없으니까. 200원 싸게 하는데. 아하. 근데 뭐 네이버의 웹툰 입장에서도 구글이나 아니면은 애플 같은 그런 어떤 일종의 그 플랫폼에 넣어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득이냐 실이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거대 공룡에 대한 아하. 규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네. 거대 공룡 독점 기업은 산업 생태계를 옥죄고 발전을 저해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IT 공룡, 네이버, 카카오 등도 물론 뭐 구글이나 애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공룡스러운 독점적 그런 지위에 있다. 이런 권력이 됐죠. 많잖아요. 주식시장의 평가로도 네이버가 세 번째, 카카오가 네 번째가 됐으니까요. 예. 굉장히 어쨌든 힘이 커졌는데요. 뭐 당장은 그 애플이나 아니면은 그 구글이 규제를 받게 되면 카카오나 네이버도 거기 콘텐츠를 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수수료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논의가 되는 어떤 규제의 정신이 네. 뭐 수수료 어느 정도 떼는 게 정당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통제, 네. 어떤 사회적 통제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서 수수료를 5,000원까지 높이는 게 이제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기업이 택시비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 때문에 카카오가 그 안을 이제 걸어들였는데요. 아무튼 새로운 권력이 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하고 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옥죄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 기업 활동을 열어줘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숙제네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요.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구독경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공룡 IT 기업에 대한 규제, 구글 독점 방지법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물가 인상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8월 소비자 물가가 오늘 나왔는데요.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네. 또다시 연중 최고치. 그렇습니다. 사실 연중 최고치이긴 하지만 네. 2.6%가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청취자님들께서 딱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 각 나라 중앙은행이 물가는 한 2% 정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2.6%는 뭐 그 수준 자체가 대단히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하. 그동안 물가가 잘 안 오르다가 지금 5개월 연속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이제 나타내고 있으니까 예.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추세가 돼가지고 뭐 3% 되고 4% 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어허. 아무튼 5개월 연속 물가가 2%대 이상에서 형성이 됐던 거는 2017년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이제 물가에 대한 긴장감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그런 긴장감이 있다는 말씀이실 텐데 그 중에서도요. 피부로 느끼기에는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 장바구니 물가, 네. 서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시는 부분이 늘 가장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에서 이 물가를 발표하면서 개별 항목들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데요. 예. 전체 물가는 2.6% 올랐는데 사과가 69% 올랐고요. 오호. 배가 61%, 요즘 이슈가 되는 계란이 54% 올랐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우리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언뜻 보기에는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이 통계청이 각 항목들을 네. 한국 사람들이 어떤 거에 소비자들이 많이 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정해둡니다. 예. 작년에 그 4인 도시가구의 한 달 그 평균 소득이 한 610만 원 정도 됐어요. 네. 이게 뭐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한 사람만 버는 게 아니고 맞벌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600만 원 중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걸 많이 쓰냐 이런 것들을 통계청이 조사를 해가지고 네. 각 그 항목별로 가중치를 두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는 계란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0.2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월급을 받는 분이라 그러면은 그 가구 소득을 받는 거라 그러면 한 달에 계란은 한 15,000원 정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고요. 네. 사실 저는 뭐 계란이나 이런 거보다는 돼지고기 값에 관심이 많은데 고기를 좋아해서 이번에 돼지고기가 11%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이제 돼지고기도 그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됩니다. 0.9%. 그럼 한 600만 원 가구라 그러면 한 6만 원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직관에도 좀 맞을 거예요. 요즘은 아마 앞다리살이 한 7, 8천 원 하는 것 같고요. 목살이 한 근에 12,000원 합니다. 그러면 앞다리살 한 근, 목살 한 근 하면 2만 원이니까 네. 한 달에 한 3번 먹으면 6만 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1%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대략 우리의 직관과 비슷하게 통계청이 그 바스켓의 비중을 이제 정해 놓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과나 배나 계란 같은 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은 뭐 날씨에 많이 좌우가 되니까 내년에 풍작이 만약이 된다 그러면 또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가격 변동폭이 큰 에너지를 빼고가 이제 진짜 물가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농산물과 에너지를 빼면 한 1.3% 올랐으니까 네. 뭐 다르게 생각하면은 사실 먹거리 물가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다만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까 그러겠죠. 통계청에 대한 표준인데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가 물가가 굉장히 높아서 50 화국 때는 물가 안정이 국정 운영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음식점에서 음식 가격 올리는 것도 정부가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네네. 최근 한 80년대 이후로 짜장면만 있다가 유니짜장이 생기고 뭐 제가 좋아하는 쟁반짜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업주가 가격을 못 올리니까 일종의 짜장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 통제에 대응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가 사람이 체감하는 소비 패턴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아주 구조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전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사람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바로 미니로 우미숙님께서요. 과일이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과일로 식사 대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많이 올랐죠. 그 비중이 상당히 크게 그럴 수 작용하잖아요. 있어요. 예. 네, 그런데요. 이제 곧 추석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재난지원금 네. 그 지급 일정도 다가오고 대선도 있고 뭐 돈 풀린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거기에 따라서 물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농산물 물가 매우 가변적인데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물가도 물가지만 네. 조금 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저금리해서 빚도 많이 늘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지금처럼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아하.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란을 많이 먹어가지고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공급이 안 돼서 올라갈 때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금리를 올리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엔 지금은 어떤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조금 빚내지 말고 그런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물가보다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예, 금리 그게 인상의 더, 선택이 예. 강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계속 물가가 더 올라가면 아무래도 물가 잡기 위해서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실 때는 장바구니 물가나 이런 우리가 직관적으로 중요한 물가도 중요하지만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그걸 제외한 네. 음식료 이런 걸 제외하고도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좀 아쉬운 말씀 드리게 됐는데요. 구독 경제가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개편이 있어서요. 너무 아쉽고 그래도 그 경제 이슈 중요한 거 있을 때 꼭 모실 테니까 예, 예. 말씀 주시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별다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은 뭐 생각을 말해서 먹고 사는 게 애널리스트인데요. 좋은 방송에서 1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개인 가정교사 모신 듯 했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요.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